하고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도 사실은 이제 이 총리를 언제 이제 지명을 할 것이냐 가지고 어제 좀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고 김민jon 교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선거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은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 이렇게 오늘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되면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이 국회 합의에 맡긴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선되면 그 다음 날 곧바로 총리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나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 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닙니까? 그건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는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좀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뭐 인수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라든지 이제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뭐 선거 투표 전에 좀 각 당 진영에서 밝히는 게 옳다 이런 주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후보가 이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해 오면서 이 내각 구성권을 김종인 대표에게 주고 또 국회에서 이 총리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뭐 내각 구성권을 김종인 예. 전 대표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저는 잘 제가 모르겠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오늘 모든 그렇습니다. 조간신문에서 김종인 전 대표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그거 안 주면 내가 뭐하러 그 캠프 가겠어?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한 얘기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뭐 어느 대통령이든 누가 선출되든 사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지 후보를 지명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DJP 연합에 의해서 김종필 전 총리를 뭐 후보로 지명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인준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의 말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게 추천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이것이 빨리 좀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가 사전에 동의를 좀 해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비난받거나 공격받을 부분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론하실 분들은 뭐 아니,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안철수 후보의 행보나 주장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행보나 주장이 일방적으로 어느 게 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국회 인준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국무총리를 지명해서 빨리 그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지명할 때 그러면 일방적으로 야당이 받을 수 없는 후보를 지명하겠습니까? 그런 점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님하고 김종인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대표 인터뷰를 제가 읽고 왔습니다. 근데 내각 구성권 안 주면 내가 왜 그 일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 이게 본인이 인터뷰인데 그럼 김종인 대표님이 저희 당 대표셨는데 말 함부로 하시는 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각 구성권을 김종인 대표에게 준다는 말은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갖는 겁니다. 그럼 이미 김종인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국회 교섭단체 간에 논의로 뭐 결정을 하겠다? 그걸 받겠다고 하시면 이건 정말 모순이 발생하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정부는 누가 당선되든 간에 인수위라고 하는 게 사실상 작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인수위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과거의 인수위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후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인물을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액션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액션 플랜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공직에 나가야 하고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인수위는 우리처럼 정책의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리크루트하고 서칭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도 미국처럼 인수위의 역할이 그것과 유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한테 왔다고 해서 이것이 총리로 내정되었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위원장이 총리는 나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정치는 유기체라 바뀔 수도 있지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아니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각 구성권은 다른 사람이 다 갖고 하고 그러면 그 임명되는 총리는 뭐 합니까? 내각 구성권은 김종인 대표가 갖고 원래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각 구성권입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라는 것은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서 그 내각을 통솔해서 대통령과 협의하면서 나라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각 구성은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근데요, 뭐 사실 뒤에서 다 하시고 내각 구성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 우리 헌법에 김종인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그러면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총리가 할 수 있는 좀 마무리할까요? 네. 그 김종인 대표 인터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책임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나가고 이것은 뭐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이 모순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하셔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남은 TV 토론에서 아마 지금 우리 최민희 특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아마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여기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 좀 할게요. 예. 이게 사실은 누가 집권을 해도 여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 저는 뭐 안철수 그 후보가 그런 취지에서 난 얘기를 국회에 추천을 얘기했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다 좋은데 저는 헌법 86조를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은 헌법을 쓰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예. 그 헌법 86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 헌법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건 이 얘기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총리 내정자를 내정하고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에요. 86조. 나 이걸 검토하고 지금 교섭단체 대표에게 추천권을 준다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언론도 짚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 86조하고 어떻게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걸 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의 그 지방 법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각 주별로 있는 연방 법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실 지명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데요. 근데 사실상 각 주의 상원들이 많이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 지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추천을 대통령에게 하고 대통령이 다시 지명해서 국회에 인준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혀 비헌법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규정 딱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그냥 넘어가기가 힘든 잠시만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니까 지금 안 후보 쪽에서 나오신 우리 이제 김 교수님, 위원장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죠. 우리 김민전 위원장님에게 충분히 반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걸 이쪽으로 아니 저 한 가지를 꼭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까지 이런 건 헌법 수호를 안 해서거든요. 그거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헌법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각 구성권을 특정인에게 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 질문의 쏠림 현상이 지금 김민정 교수에게, 위원장에게 많이 가고 있어서 제가 좀 끊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 얘기와 이제 좀 파장되는 얘기인데 우리 김광석 부장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 이것이 이제 남은 선거에서의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짚죠.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이 이 보수층 내지는 이제 또 단일화 내지는 개헌 이런 것과 연계시키면서 나머지 지금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중대 변수가 될지 미약한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변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현재 지지율을 뭔가 반등을 시킨다든가 더 추가 하락을 한다든가 하려면 추가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은 이거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일단 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하면서 반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냥 뭐 찻잔 속에 그냥 바람으로 그냥 끝나버릴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도 어디 이제 뉴스장에 가서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야합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뭔가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한 거다. 예. 뭔가 국민 통합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거를 위원장을 이제 공식으로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이제 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텐데 예. 이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특히 갈 길을 잃은 보수 부동층들이 예.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금 사실 진보 유권자들은 많이 지지자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이 공동정부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 이 활동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모양을 갖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예. 또 이건 또 별개로 또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조금 며칠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은 지금 이 문 후보를 그러니까 반문 연대를 꾸려낼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 지금 3자 단일화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3자 단일화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 일단 명분이 첫째 없고. 예. 개헌이라는 명분으로도 안 됩니까? 3자 단일화가 명분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특정인을 문 후보를 당선을 막기 위해서 예. 우리가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그런 측면에서 명분이 없고 또 개헌을 지금 현재 막판에 와서 걸고 이제 하기에는 너무 예. 명분이 약하죠. 또 하나는 이번에는 과거에는 뭐 DJ 편대 같은 것도 노선이 달라도 했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탄핵 정국을 거쳤기 때문에 탄핵 반대 세력, 특히 홍준표 후보는 탄핵 반대 세력에 당해 있지 예. 않습니까?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이 손을 잡는 이런 구도는 굉장히 불안전한 알겠습니다. 형태가 되기 예.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당 박해 개혁 공동정부위원회를 두는 형태로 약간 그거를 3자 단일화를 우회하는 이런 전략을 알겠습니다. 두고 있다 이렇게 그럼 보입니다. 짧게 듣고 좀 이쪽으로 좀 얘기 듣겠습니다. 예. 예, 저는 안철수 후보나 김종인 전 대표님이나 되게 섭섭합니다. 왜냐하면요, 안철수 후보가 친박 패권 세력, 그다음에 또 다른 패권 세력하고는 안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하신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한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율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경쟁하길 바라고요. 또 예. 하나, 지지율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 지지율 반등을 위한 꼼수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김종인 한마디만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다라는 표현은 뭐 저희 안철수 후보가 항상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통합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기자회견에서도 탄핵 찬성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한 바가 있죠. 사실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후보가 혹은 또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었다라고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인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역할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분이 조언은 할 수 있겠죠. 서치 앤 리크루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것이 특정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좀 근데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그 탄핵 그 반대 세력 그리고 또 다른 패권 세력하고는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국민의당은 후보 말이 다르고 박지원 대표 말 또 다르고 또 아니, 손학규 대표님 말 다르고 왜 이렇게 다 지금 다른지 제가 드린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지금 전혀 다른 것 같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다르죠. 계속 얘기한 것은 패권 세력하고는 할 수 아닙니다. 없다. 탄핵 찬성 세력하고도 할 수 없다. 특정인을 네, 반대하기 탄핵 위해서도 하지 세력하고 안 하실 겁니까?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얘기해왔던 예, 예. 거죠. 아닙니다. 그 좀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좀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남은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그 역할과 관련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또 안 후보 쪽 진영에서는 이제 다시 반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주 근거가 뭡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뭐 5월 2일부터 이후는 또 공개가 안 되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당원이 국회의원이 한 40명밖에 안 되는 좀 작은 당이잖아요. 그럼 국정을 맡겼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의구심 이런 면 때문에 지금 지지율에도 영향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경세가 이미지가 있는 거죠. 뭐 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해서 경력이 5선 또 국회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경세에 가라는 측면에서 좀 어울릴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 물정을 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물정을 모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김종인 대표가 좀 그걸 좀 감싸 안아서 좀 더 큰 폭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단 하나 문제는 약간 좀 늦었고 또 하나 문제는 국민의당 얘기하고 김종인 의원 쪽하고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 김종인 의원 측근인 이현주 의원은 뭐 조각을 합의하기로 김종인 의원 주도로 하겠다고 그러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여기 대해서 또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자회견 어제 할 때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대표랑 나와서 손잡고 얘기하면서 좀 같이 안고 이런 퍼포먼스도 좀 보였으면은 더 좀 임팩이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김종인 후보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와서 밝히지는 않거든요. 간접적으로만 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뭐 하지만은 뭐 마지막 카드는 제가 보기 임기 3년 단축안하고 이거 김종인 후보를 해서 바른정당이 지금 뭐 의원들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1차적인 목표는 바른정당의 의원들을 흔들리는 의원들을 좀 끌어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 내에 두는 게 아니고 당 밖에다 두는 거 아닙니까? 당 밖에다 두어서 좀 새로운 인물을 좀 영입한다. 이런데 저는 뭐 마지막 승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항상 이제 선거에서 저희는 이제 합종 연행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볼 것은 전혀 아니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를 놓고서는 사실 이 민주당과 이 국민의당에서는 그동안 신경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국보위 출신 전력 가지고 사실은 뭐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분이 이제는 국민의당 쪽으로 가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선거 막판에 이뤄지고 있는 사실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안 후보 쪽 진영에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만은 2012년에 안 후보와 후보 단일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후보 단일화하고 이게 같습니까? 이제 이런 시각부터 존재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해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이 화려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것도 본인은 뭐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 항상 계셨어요. 중점적인 부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를 하셨고 또 지난번 4.13 총선에는 민주당에 가셔서 도움을 주셨고 지금은 또 국민의당에 와 있는데 본인 자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앙일보 인터뷰 같은 경우도 저는 본인의 본심이 일정 부분 나왔다고 봐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은 더 이상 킹메이커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킹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본인은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사심 없이 돕는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일정 부분 뭔가 안철수 후보와의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본인은 뭐 국민총리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분이 민주당 갈 때도 비례대표 자꾸 관심 없다. 비례대표 4번이나 했다. 비례대표 2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100% 믿는 거는 뭐 겉으로 말씀하시는 걸 100% 믿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본인도 뭔가 역할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안철수 후보에 도움을 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에는 또 각 후보들의 어떤 정책 또 이념을 좀 확연하게 저희들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경제정책 분야이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노조 문제와 이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많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얘기 좀 들어보고 이 얘기 좀 잠깐 짚죠. 그러니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왜 좀 자꾸 강성 귀족 노조 탓만 합니까?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노조 같은 데는 국내 정액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남지사 할 때 하동에 갈사만에 100만 평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때 국내 투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 정산 투자를 했어요.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을 해야죠.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 갑질하는 버릇 이거 고쳐야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재벌 개혁이 중요합니까? 우리 강성 귀족 노조들의 어떤 이기주의 그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경제 위기의 본질은 강성 귀족 노조로 봅니다. 지금 문 후보는 귀족 노조에 얹혀가지고 3% 노조를 위해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홍 후보님은 주적인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그래,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아니죠.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노조는- 뭐예요? 가짜 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이재경 교수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좀 드리죠. 예. 저 강성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각 후보들마다 시각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들마다요? 예. 아니 홍준표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이 다 그렇게 다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가요? 안 후보 입장은 어떤가요? 저 문제 네. 재벌 개혁이냐 아니면 강성노조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예.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경제가 공정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고 예. 담합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안 후보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 경제의 문제가 뭐 노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고요. 어저께 얘기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나 상당히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재벌 중심의 경제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성장도 불가능하다. 결국 혁신과 창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은 두 후보가 동시에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네. 있습니다. 우리 저 이재경 교수님 얘기 좀 듣고 네. 좀 가겠습니다. 예. 저 보고 저 강성노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두 보시는 국민들이 아마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봤다면 홍준표 후보의 저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가 하는 게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무노조인 삼성이 노조 때문에 노조도 없는데 해외 그 많은 그 기업들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그 자기 말도 안 되는 모순에 스스로 봉착하는 그런 장면에서 예. 알 수 있듯이 그 홍준표 후보는 철저히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예. 그쪽에 맞춘 얘기를 하는 거죠.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대기업 중심의 이런 부분들의 아마 지지를 아마 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마 일관되게 뭐 여러 테마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을 어제 아마 드러냈고 그 문제의식의 수준이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전략적으로 소위 말해서 적폐 세력이라는 말을 문재인 후보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홍준표 후보가 또 적폐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주로 세 가지를 주로 거론하고 있어요 보니까. TV 토론에 나와서 보니까 강성 기종 노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한번 TV 토론할 때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조, 그다음에 이제 뭐 종북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몇 사람 몇 개 세력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타겟팅을 삼으면서 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를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그걸 굉장히 하면서 하는 이유는 보수의 본색을 자기가 굉장히 대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그동안 아까 나왔지만은 소위 갈 곳을 잃은 보수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의 표를 자기가 얻어 안철수 후보로부터 뺏어가기 위한 그러한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화면에선 저희들이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어제 TV 토론회 가운데 이른바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 책임을 놓고서 이제 약간의 공방이 있었는데 홍 후보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정리해고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 심상정 후보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뭐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돌리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노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들 모두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 비정규직 문제는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기업이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2년 동안 비정규직 하면 채용하면 되잖아요. 채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으려고 원래 만든 법인데 그 법을 기업들이 잘못 활용해서 2년 하고 잘라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법의 취지하고 실제 기업에서 하는 짓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업의 문제지 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홍 후보 쪽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홍 후보 쪽 입장을 대변해 주실 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이 어저께 하시죠. 이제 저 강성노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재인, 심상정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일부 이제 입장이 확인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하여 그 안내비 포괄임금제를 했던 거, 이건 국민의당이 변태임금제라고 얘기를 했던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철수 후보 이제 인터뷰를 쭉 찾아보니까 안내비 노조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회사문 닫아야죠. 이렇게 하신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신 건가요? 이게 언제? 예, 이게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틀렸다면 혹시 언론 중재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안내배 노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정말 회사문 닫아야지 이런 인터뷰를 언론에 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중재 소송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중재 소송한 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노조 간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회 때 조금 점검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 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 그 얘기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은 뭐 무시하고 일단은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메이저 언론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소송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저 언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무시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노조가 생기면 문을 닫겠다라고 한 말이 없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라고 하면 결국 글 쓰신 분이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사실 아닌 거 썼으면 고통 받아야죠. 뭐. 그건 뭐 그것까지 저희들이 변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남은 한 번에 더 TV 토론에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군요. 이은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바른정당을 탈당을 해서 돌아갔는데 이걸 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은재 의원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보수를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진정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뇌 끝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념과 가치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아놓고 막판에 이렇게 흔들기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당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 선거운동을 하기 싫으면 그러면 최소한 흔들기는 안 해야 된다. 그게 당연히 도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흔들기를 해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은재 의원의 탈당이 바른정당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은재 의원 정도에 그치고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면서 나름대로 이 합리적 보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우리 김 부장님 얘기부터 좀 듣고 듣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바른정당은 상당한 위기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이번에 어저께 20명의 의원이 3자 단일화를 다시 촉구하면서 한 말은 뭐냐 하면 3자 단일화라는 게 유승민 의원으로 단일화하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유승민 후보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 안철수 후보 또는 홍준표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를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인 이제 이은재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바른정당 의원 중에 지금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이 몇 명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정무택 원내대표는 자기네 당에 녹화하는 의원이 7, 8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보기에 7, 8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 녹화하고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행동 여부를 굉장히 이게 명분이 한 선거에 다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게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그 명분이 없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그러한 일종의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어떤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저는 중간에 사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그럼 다른 그 아까만 20명 의원들, 20명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겁니다. 서명을 못한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과연 일부는 자유한국당에 하고 일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그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승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참 비극적인 정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뽑아놓은 자기 당의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지지율 좀 안 나온다고 저런 식으로 흔들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마 바른당은 3분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아마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아마 각자의 길을 나눠서 갈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자의 단일화 형태가 변형된 형태다. 아까 우리 김광덕 본부장께서는 우회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변형이죠, 변형. 또 다른 단일화, 또 다른 형태로 아마 나타나는 거다. 단일화라고 하는 말은 국민들이 워낙 저항감이 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아서 사퇴해서 지지선을 해준 효과를 내든지 아니면은 사퇴가 안 된다면은 집단 탈당을 해서 지지선언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아마 뭐 중대 결단 얘기가 바른당 내에 그 성명냈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참 안타깝게도 유승민 후보는 아마 더 작은 수의 의원들을 데리고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결국 탈당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립될 것이다 그 뜻인 거죠? 뭐 그렇게 이재경 교수 말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대의 명분이 없는 겁니다. 3개월 전에 탄핵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찬성한 사람은 놔두고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대의 명분을 거창하게 들고 나왔는데 그거를 당 지지도가 낮다고 그래서 지금 한다? 탈당한다? 다시 돌아간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해는 가요.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도 제일 잘하고 학생으로 말하면은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도 잘하고 선생님 눈 항상 마주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갤럽에 4%밖에 안 나오잖아요. 심상정 의원이 7%인데 거의 반 조금 넘으니까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그 어떻게 보면 웰빙족 같은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어떻게 보면 국가 위기 상황에 일광욕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좀 처절한 느낌이 없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용납을 안 할 거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보수 중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한 더 성찰과 고민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진영에서는 열흘 안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현상 유지를 시키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섯 분들은 어떤 게 필요할지 이 두 분은 이제 당 쪽에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한쪽씩 이제 맡아서 좀 필요한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는 심상정 후보가 앞으로 남은 열흘간 취해야 될 선거 전략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저는 지금처럼 선명한 진보적 색깔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 편을 들면서요? 아니요, 문 후보를 견제하면서요? 아니면 견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선의 경쟁은 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4명의 후보가 얘기할 수 없는 공약 같은 거 있잖아요. 진보적이고 아주 진보적인 공약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의당이 우리 사회 또는 국민들한테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 철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복지를 위해서 100조 원이 넘는 돈에 세금, 세수 확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저항이 클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정의당에 대한 골수 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대선 기간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정의당의 그런 색채를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대선 이후에 정의당이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심상정 후보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제 유승민 후보다. 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자말로 풍전등화, 진퇴양난이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저는 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뭐 선거 때 패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무슨 일은 당할지는 몰라도 그 명분 있는 정책 방향 갖고 지금 유승민 후보가 토론할 때 보면은 제일 박식하잖아요. 제일 아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거를 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집권은 못 하더라도 새로운 또 기치를 놔두고 하면은 언젠가 국민이 또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하나 더 나가서 안철수 후보는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 사실 이번 우리 윤 대표님 얘기 듣고 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TV 토론 때문에 제가 보기엔 피해를 많이 봤어요. 국민들은 존 F 케네디 정도를 기대하고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 뭐든지 조금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실망감이 저는 이거로 나타난 거로 봐요. 그래서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뭐든지 현안에 대해서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하고 좀 치고 나가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양쪽 이 집신장사하고 우산장사 어머니가 맨날 울잖아요. 비 오면은 집신장사 아들 안 되고 해 뜨면은 우산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산하고 양산하고 같이 팔고 집신하고 장화하고 같이 판다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나가라. 이렇게 하면 저는 또 열흘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좀 명확한 입장을 좀 취해라. 사안마다. 그렇죠. 양쪽에 중도하다가 양쪽에 눈치 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보수층이 좀 답답해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뭐 계속 얘기하시죠. 네. 사실 이번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이 과연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네거티브가 아주 폭발적으로 홍수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론회를 아주 자세히 보면요. 후보 간에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특징입니다. 역대 대선에 비해서 비교적 후보들의 색깔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게 저는 곧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명확하게 하라고 이제 아까 이정글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공정한 경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에게 다 미뤄져가지고 그 첫째가 빨리 성장함으로써 같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기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또 작은 것에게는 정부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혁신과 창조적인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선명성 경쟁에서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공정 경쟁이다. 알겠습니다. 문 후보는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수성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전략을 좀 갖고 나와야 됩니까? 아시겠지만 수성이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잘 알고 계시죠. 그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문 후보는 정말 정치권과 패널, 정치 패널들, 종편들 등에서 정말 너무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각 당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요즘 저는 안철수 후보 측의 이제 검증 대응을 보면서 마치 초기에 우리들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기 그리고 아까 제가 홍준표 후보가 결국은 거짓말 하신 게 된 자료들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그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많은 폄훼를 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문 후보를 봐왔습니다만 문 후보가 정말 준비돼 있고 결이 곱고 진실하고 국가관과 퍼블릭 마인드가 투철하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더 이제 국민께 보여드릴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문 후보가 국민이 불러낸 후보입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불러낸 국민 후보를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는 안 후보께 가장 궁금한 게 새정치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새정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정치를 하신다면서 도대체 김종인 대표와의 정치공학은 뭔지, 햇볕 정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북한을 주적으로 보시는지 그냥 적으로 보시는지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답을 이제
것이다 이 얘기시죠? 시간 관계상 좀 더 듣겠습니다. 우리 이재경 교수께 좀 여쭙게요. 문 후보 입장에서 문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를 더 견제해야 되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를 더 견제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그런 뭐 아주 난이도 높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제가 문 후보 캠프에 있다 그러면 아마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일정 지점에서 아마 지지율 크로스 현상이 올 가능성. 이럴 경우에는 아마 홍준표 후보하고 각을 맞추고 아마 검증 공세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은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도 높고 가능성도 더 높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상대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문 후보 쪽은 지난 아마 2012년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가 48%를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향후에 만약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아마 지금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50% 이상을 얻느냐 여부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 쪽에 여러 차례 저는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시면요. 아니 어드바이스를 내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는 어드바이스를 내드리고 싶어요. 어드바이스를. 무슨 얘기냐면 저는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아직도 양강구도라는 그런 비현실적 인식 말고 현실 인식을 딱 하고 깨졌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제대로 해법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남은 게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구도의 대전환을 시도해야 된다고 봐요. 해보려면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알겠습니다. 김광덕 부장님 얘기 듣고 시간이 조금 나오면은 반론할 수 있는 기회 조금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나와야 지금 2등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등이 의미 있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대권의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뭐 대권 당선이 현재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2위를 하는 전략도 아마 펴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연히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기 때문에 1등 하는 게 최고 목표지만 현재는 3등이기 때문에 일단 2등으로 소위 골든 크로스를 해서 2등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권을 위해서 보수 세력이 다 뭉치면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의 80%만 지지해줘도 이러한 소위 3분지계 또는 4분지계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펴는 한편 또한 동시에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야권의 소위 그 야당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견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를 지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소위 보수의 씨앗이라 그럴까요? 종자는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전략을 폈기 때문에 어쨌든 노선은 보수의 어떤 본색, 그런 보수의 정체성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노선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20초만 드릴게요. 네, 앞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안 후보의 정확한 워딩은 북한은 우리의 아직 정정도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적인 동시에 평화 통일을 해야 될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새 정치할 것이냐 이번에 제가 사실 정치 공약을 책임지고 같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정치 공약은 그동안에 어느 후보도 하지 않았던 상권 분립을 바로 세우는 정치 공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슨 공약입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저희들이 더 끌고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MBN 뉴스 와이드는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